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알고 보니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참교육시켜줬습니다. 저는 종갓집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큰 종가는 아니고 대수가 적은 작은 종가요. 그렇다고 해도 한 달 걸러 한 번씩은 제사가 있어서 종부인 저희 엄마는 시집와서 지금까지도 제사에 치여 사세요. 종갓집 제사라는 게 그래요. 집에 불이 나든 장마에 집이 침수가 되든 제사 날짜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사를 지내야 하죠. 산 사람은 굶어도 죽은 조상은 절대로 굶겨선 안 되는 게 종부의 소임 중 하나니까요. 한 번은 엄마가 너무 아파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날이 하필 제사였죠. 결국 엄마는 제사 걱정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신 음식 준비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번성한다며 기어이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온전히 제사상을 차려내셨어요. 자식된 입장에서 내 부모 골병들게 하면서까지 잘 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이게 다 순진한 며느리들 일 시켜 먹으려고 지어낸 말이다 생각했죠. 조상을 잘 모시라면서 왜 그 조상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들만 혹사시키냐고요. 정작 그 집안 자손인 남편과 시누이들은 남의 집 일보듯 하는데 말이죠. 그뿐인가요? 죽어라 몸 바쳐 제사를 지내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 없어요. 종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취급하죠. 결국 그날 제사상을 다 차리시고 엄마는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였어요. 그날은 진짜 엄마가 차린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를 일단 입원시키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러 갔어요. 우리 엄마는 병든 몸으로 주방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 집에 돌아오니 고모들이나 친척들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앉아서 엄마랑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고 떠들면서 말이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보다도 못할 수가 있죠. 키우던 개가 다쳐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일은 안 시킬 거예요. 하물며 가족인데 정말이지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엄마를 챙기지 못하는 아빠도 미웠습니다.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더 이해가 가질 않았죠. 당신들 조상 제사니까 아픈 우리 엄마 시키지 말고 직접 지내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엄마가 수십 년을 공들여 지낸 제사를 내 말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꼴이 됐을 테니까요. 그땐 하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난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러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갓집에 시집 보내느니 처녀 귀신이 되더라도 끼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엄마 자신이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층층시야 시집살이에 남의 조상 제사까지 지내느라 꽃같은 청춘을 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자식만큼은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누구랑 사귀거나 제게 선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상대 남자의 학벌이나 직업보다도 먼저 종가인지 종손인지를 물으셨어요. 우리 집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를 유난 떠는 아줌마쯤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찾은 사위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는 영화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좋아하는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일단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성이 아닌 잘 통하는 남자 사람 친구가 돼버렸죠. 서로 연애 코치도 해주고 둘 중 하나가 실현당하면 맥주 사들고 달려가 위로도 하며 끈끈한 우정을 발휘했으나 결국 남자와 여자는 남녀 사이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장남이긴 했지만 집안이 종가도 아니고 부모를 보양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게다가 저희 시댁은 저희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사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다음 해 시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게 됐죠. 시어머님은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얘. 참 니네 친정이 종가라 그랬지? 보고 배운 것도 많겠네. 잘됐다. 앞으로 네 시아버지 제사는 네가 모셔라. 조상님들 제사 잘 지내면 자식들한테 좋다잖니. 네 자식들 위해서라도 시아버지 제사 열심히 지내. 할 수 있지? 왜 대답을 안 해? 할 수 있어 없어? 네, 그럴게요. 저는 얼떨결에 시아버지 제사를 떠맡게 됐어요. 사실 제가 시집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라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잡아먹었네 어쨌네. 그 말이 억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버님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버님께서는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 몰래 종종 용돈도 주시며 아빠가 딸한테 주는 용돈이니까 마음껏 쓰라고 하셨죠. 제사만 두고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사 상차림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순서와 방식까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저희 친정 방식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시동생이 장가를 가고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큰애야, 이번 제사 때는 상에 새우튀김이랑 식혜도 올리자꾸나. 평소에 제사에 대해 별 말씀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상차림에 대해 조금씩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봐야 음식 몇 가지 더 요구하시는 정도지만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죠. 동서, 내일이 아버님 제사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같이 만나서 장보고 일 시작할까 아니면 각자 음식을 나눠서 해가지고 어머님 댁에서 만날까? 동서는 어떤 게 편하겠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오늘 못 가요.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바빠서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시집와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제사인데 바빠서 못 온다니요. 게다가 태도가 그게 뭐예요? 아무리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도 혼자 일하게 된 손윗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저렇게 당당할 일인가요? 생각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동서들이고 첫째서부터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그때 넘어갔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다음에 제사예요. 전 이번에도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왜 제사 때마다 사람을 귀찮게 해요? 어머님도 별말 안 하시는데. 알았어요. 이따 어머님 댁으로 나 대신 일할 사람 보내드릴게요. 그럼 됐죠?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뭐?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동안 도련님을 통해서 동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딱히 직업이 없는 동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거나 친구들 불러내 브런치 먹으며 다니거나 유행 따라 제주도며 치앙마이,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브이로그에 명품사들의 언박싱 동영상을 올리는 게 일과인 사람이죠. 운 좋게 주식으로 대박 터뜨린 돈으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빠서 시아버지 제사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웃긴 건요. 그런 동서한테 저는 한마디도 따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서 앞에서 그리 떳떳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저희 남편이 벌이가 신통치 않아요. 인테리어 관련 직종에 있는데 그쪽 일이 그래요. 일이 있을 땐 벌이가 좀 괜찮다가 일감 떨어지면 그날부터 기약 없는 백수죠. 그런 남편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다 땡땡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규직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워낙 여기가 월급이 짜서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그러니 애를 가질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런 와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동서한테 돈을 좀 껐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동서 앞에서 할 말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친정이 잘 사는 건 아닌데 결혼 전부터 취미로 주식을 해온 덕에 몇 번 재미를 크게 봤던 모양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42평 아파트도 동서가 마련했다더라고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동서는 잘 버는 만큼 주변에 잘 써요. 특히 시어머님한테요. 기천만 원 하는 모피도 척척 사드리고 철마다 보약이며 수백만 원 하는 안마의자도 신형으로 놔드리고요. 그럴수록 맏며느리인 전 동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장을 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인력사무소에서 왔다며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동서가 기어이 사람을 사서 보냈구나 싶어 어머님께 동서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안방 쪽으로 갔는데 안방에서 동서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얘, 뭐하러 사람까지 보냈니? 놔두면 큰애가 알아서 다 할걸. 친정이 종가 아니니. 걔 제사상 차리는 건 귀신이다 귀신. 그러니까 괜한 데 돈 쓰지 말고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아주머니 불러라.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날 줘. 내가 네 대신 일할 테니 큰애가 뭘 뭐라고 해. 그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자기가 시집와서 애를 낳기를 했어. 누구처럼 돈을 잘 벌기를 했어? 잘하는 거라곤 제사상 차리는 거 하나밖에 더 있어. 지네 친정엄마도 평생 종갓집 종처럼 산다더라. 원래 딸들은 지 엄마 팔자 따라간다 안 그러든.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양반이지. 고작 해야 1년에 명절 2번에 제사 하나가 단데 어디 지네 친정에 될 거야. 지 엄마 팔자에 비하면 상전이다 상전. 그러니 큰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네 욕을 왜 하겠니?
작은 애, 너야 돈도 잘 벌지, 시애미한테도 잘하지. 흠잡을 게 뭐 있니? 참, 이번에도 너 좋아하는 새우튀김이랑 식혜 잔뜩 해놓을 테니까 정훈이 편에 갖다 먹어라. 아가, 뭐 더 먹고 싶은 건 없니? 김치만두? 그래, 그럼 큰애한테 만들라고 하마. 한통속이었더라고요. 돈 잘 버는 며느리한테 입속에 혀처럼 구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멍청하게 나서서 남의 집 제사도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저런 사람 입에 친정엄마까지 오르내리게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날을 끝으로 시댁과 발길을 끊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곤 절 이해해줬고요. 그날부터 전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동서한테 빌린 돈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투잡을 하기 위해 근무조를 새벽조로 바꿔서 까대기 작업을 했어요. 까대기 작업은 본사에서 박스에 담겨 들어온 제품을 다 까서 재분류하는 작업이에요. 노동량도 많고 힘이 들어서 다들 기피하는 일이죠. 그래도 새벽 5시에 시작해 낮 3시면 끝나기 때문에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뛰는 사람한텐 딱이에요. 그렇게 2년을 꼬박 일하고 나서야 겨우 동서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돈을 갚고 나니 성취감도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2년만 투잡을 하자 했던 마음을 바꿔 이후로도 이어갔어요. 알바 뛰고 받은 돈으로 이율 좋은 자유적금을 들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저희는 얼마 뒤 대출을 끼고 20평대 빌라를 살 수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 서울 변두리 허름한 빌라였지만 남편이 리모델링을 잘 해줘서 우리 부부가 살기엔 딱 좋은 집이 됐어요. 7개월 뒤에 태어날 우리 아가방도 예쁘게 만들었고요. 친정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며칠 뒤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뇌수막염 판정을 받고 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 수술은 잘 끝난 걸 확인했지만 참 살아가야 하니 그 와중에도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엄마를 매일 간호할 수 없었죠. 아빠도 간간히 옆에 있으셨고 친정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매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물론 저도 남편도 시간 나는 대로 엄마를 같이 간호했죠. 그렇게 잘 태어나셨지만 집에서 무리는 절대 안 되고 쉬면서 몸조리 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을 살아내느라 바빠서 하나뿐인 친정엄마도 못 챙긴 제 스스로를 탓하고 있던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저희 소식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시며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발길 끊고 살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통화도 하기 싫었고 듣기 싫었지만 동서 근황도 전해주셨어요. 그게 아주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년이야. 주식인지 뭔지 한다고 정훈이 아파트까지 헤쳐먹은 것도 모자라 글쎄 내 집까지 해먹었지 뭐니. 그뿐 아니다. 그 망할 년이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쓴 게 한두 푼이 아니야. 아주 내 자식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어놨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너희 집에 혹시 남는 방 하나 있니? 이 늙은 몸뚱이 하나 뉘일 방이 없다. 나 좀 받아다오. 응?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어쩜 어머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몰라도 어머님은 동서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동서한테 받아 챙기셨으면서 단물 빠졌다고 바로 뱉으세요? 그리고 도련님네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그게 도련님 돈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동서가 주식 투자해서 번 돈으로 산 건데 자기 집 자기 손으로 말아먹은 거 가지고 왜 어머님이 열을 내세요? 어머님 사시던 집이 날아갔다니 그건 좀 안 되셨네요. 근데요, 그동안 동서한테 많이 얻어드셨잖아요. 모피에 안마의자, 돌침대. 그냥 그걸로 퉁 쳤다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또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이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걸. 그리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 말 몇 마디에 예전처럼 호구로 돌아가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사과하는 척, 미안한 척 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잊고 사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못 이긴 척 받아주는 게 예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니. 어쩜 그깟 일로 꽁해선 몇 년이나 지난 일로 시애미를 괴롭혀? 그리고 네 시아버지 제사 네가 책임지기로 했어 안 했어? 어떻게 맏며느리가 돼선 제사도 팽개치고 나 몰라라야?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었어? 너희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안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제 속을 그렇게도 긁어대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 친정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어머님은 어머님 친정에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며느리들한테 본이 되셔야 할 시어머니가 고작 돈 몇 푼에 넘어가선 작은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 흉보라고요. 어머님을 마음으로 대하는 며느리를 잘 구슬려서 종처럼 부려먹으라고요.
다른 사돈 흉까지 봐가면서 맘에 드는 며느리랑 친해지라고요.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제사 하셨죠? 저야말로 아버님 제사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어요. 매년 성의껏 제수 준비해서 정성 다해 상 올렸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요. 처음부터 제가 제사를 맡은 건 어머니 강요 때문이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정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진심이란 것도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고요. 언젠가 어머님이 그러셨죠? 조상 제사를 잘 챙겨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근데 어쩌죠? 어머님이 어머님 몫의 제사를 저한테 떠넘기시는 바람에 제 자식이 그 덕을 받게 됐네요. 그러니까 도련님 그렇게 된 거 남 탓하지 마세요. 그거 다 어머님이 심부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제발 이제는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통화하시는 거야 제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대신 오늘처럼 저한테 전화하시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씩씩댔어요. 일이 터지려고 했던 건지 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정 옆집 아주머니셨습니다. 선아야,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너희 엄마 저러다 쓰러진다. 아직 누워있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음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겠어? 맞네요. 오늘이 친할머니 제삿날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니요. 어제부터 장도 보셨을 텐데. 전화를 끊고 당장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 제사상이 한가득 차려져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부엌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제사상에 올라갈 밥을 푸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었죠. 당장 달려가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고모들이며 친척들이 음식물을 다 뒤집어 썼죠. 이게 미쳤나? 뭐하는 짓이야? 막내 고모가 저를 노려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미쳤어? 내가? 고모가 미친 건 아니고 이게 가족이야? 니네가 사람이야? 우리 엄마 죽어라 일만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서 뇌수술까지 받았어. 퇴원한 지 며칠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부려. 고모들, 고모는 여자 아니야? 여자면 이해할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자라는 동안 몇 번이고 제사상 얻고 싶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까지 해온 공든탑이 나 때문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참았는데 나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선아야, 도대체 왜 이래? 뭐?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아빠가 제일 싫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 지경인데 제사를 지내? 내 남편이 아빠 같았음 당장에 이혼했어. 엄마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집 사람들이랑 한통속이냐고. 제사를 남자가 지내? 웃기고 있어. 제사는 여자가 지내는 거야. 여자가 고생해서 해놓은 밥으로 절이나 하면서 지네가 생색은 다 내더라. 그래, 아빠도 엄마가 죽어야 끝낼 거지? 죽은 귀신 밥 챙겨주다가 산 사람 잡을 거야? 이게 무슨 후손을 위한 일이야. 다 핑계지. 그래서 그 많은 제사 다 지내서 그 잘난 조상들 후손인 내가 지금 부잣집에 시집가서 맘 편히 잘 살고 있어? 아빠가 보기엔 그래? 우리 집안 제사 대대로 다 잘 모셔서 당신들은 그렇게나 잘 살고 있나 보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꼴랑 그 몇 푼 안 되는 재산 때문에 머리채 뜯고 싸운 주제에 뭐 후손?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그렇게 후손이 걱정되면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면 되겠네. 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말만 많고 불만만 많아가지고. 나 우리 엄마 여기 못 둬.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지옥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엄마와 저는 아무 말이 없었죠. 둘 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집으로 아빠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선아 엄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턱에 그냥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지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하구려. 알았다면 그냥 두진 않았을 거야. 앞으로 남은 삶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게. 선아야, 아빠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쇠약해진 엄마를 며칠간 저희 집에 모시고 배가 부른 저도 엄마 옆에서 쉬었습니다. 의논 끝에 모든 재산은 절에 모시기로 했어요. 속이 다 후련했죠. 고모들이요? 당연히 할 생각 없죠. 엄마가 집으로 가시고 어느 날 낮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울고불고 난리치시는 통에 정신도 없었고 그대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잊고 살려고 했는데 잊을만 하니까 또 와선 사람을 들쑤시고 가네요. 저도 알아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제가 무슨 수로 끊겠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갈 곳 없는 어머니의 남편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살았는데 제 자식한테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살갗이 다친 데는 연고 안 하면 뚝딱이지만 다친 마음에는 약이 없다는 걸 시어머님도 아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